게 된 이상욱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 적용이라 그래서 실제 저희가 3D 프린팅을 통해서 의료에서 접목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일단 의료 3D 프린팅이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저희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서양인들의 규격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대량 제작 시스템에 맞춰져 있어서 다품용으로 뽑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환자 맞춤형으로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 저희 동양인과 서양인과 뼈의 규격이 약간 다른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있으시고, 실제 수술에서 사용하시는 의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선생님이시고 아이의 눈 쪽을 하시는 안과 교수님이셨는데, 내 손은 작은데 의료기기는 너무 크고, 그리고 아이한테 맞춰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아이 눈은 작은데 이 도구는 너무 커서 실제로 도구를 맞춤형으로 좀 만들고 싶은 욕구가 확실히 있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하지만 그 부분들이나 실제 저희 몸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허가나 이런 것들, 디자인이 약간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술 계획용으로 환자 맞춤형으로 질감을 묘사한 팬텀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종양이 어디 있는지 의료 영상 기반으로 수술 맞춤형 가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저희가 티타늄이나 실제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삽입 보형물을 만든다든지, 그 밖에 이제 저희가 연구용으로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의 혈관에 저희가 원하는 용액을 쏴서 펌프질을 해서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없는 거가 있듯이, 저희가 혈관계를 3D 프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실험용을 위해서 좀 더 교육용에 맞는 질환 맞춤형으로 저희가 팬텀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맞춤형이라고 얘기가 들어서 좀 더 이제 멋있는 얘기를 하게 된 게 정밀의료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환자 맞춤형 그리고 질환 맞춤형으로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좀 더 디테일하고 맞춤형으로 서비스 개념인 것처럼 의료가 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랩은 약장에 환자 맞춤형, 질환 맞춤형은 이미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전 맞춤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 및 질환 맞춤형을 기본으로 의사가 원하는 형태의 수술 도구나 수술 보형물을 맞추는 의사 맞춤형을 포괄하는, 실제로 근데 잘 보면 이게 의사가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솔직히 저 환자 맞춤형을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건 의사 맞춤형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의사마다 다 다르고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의사들의 어떤 커먼 센스를 우리가 잘 해서 앞장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료기기라면 이거를 이제 환자 질환 서전 맞춤형으로 바꾸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 이미 3D 프린팅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확실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맞춤형이라는 딱 그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커스터마이징, 스페시픽한 내용이 서전 스페시픽이냐, 이제 페이션트 스페시픽이냐, 이런 내용이 같이 앞에 붙을 뿐이지, 실제 말씀 주신 대로 스페시픽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되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하이퍼사이클을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3D 프린팅이 어느 정도의 실제 거품이 빠지고 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직접적으로 저희가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만드는 서비스들이 실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계인데요. 직접 의료기기 생산에 적용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매년 이게 계속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항목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들은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이런데, 실제 의료기기 3D 프린팅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3D 프린팅 서비스라는 건 어느 정도 안정기 들어들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밖에 덴탈 디바이스를 만든다거나 아나토미컬 모델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거품기가 많이 빠지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 방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이클이고요. 그게 저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이건 의료용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3D 프린팅 서비스는 제너럴 3D 프린팅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오른쪽 끝은 이제 그런 거고, 저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리치 그 데스 오브 밸리를 넘어서 진짜 제대로 시작하고 있는 거라, 이제 거기는 프리서지컬 아나토믹 모델, 저희가 삼성경 심장 특화되는 것도 이제 저런 건데, 저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필드에 쓰이는 거고, 왼쪽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 이제 우리가 하이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데, 저쪽에 있는 9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쉽게 저기는 상용화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익스펙테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놈들이 이제 왼쪽에 마젠타에 있는 놈들이고, 3D 프린팅 드럽, 단백질 같은 걸 찍어서 단백질 폴드를 맞춰가지고 딱 찍는 거라든지, 뭐 에어로블 3D 프린팅 아닌 바이오 올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익스펙테이션이 더 올라가야 되지만 그만큼 리스키한 거고요. 익스펙테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쪽은 이미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나 이런 게 서지컬 가이드인 거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떨어지고 있는 측면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우리 랩이 포커싱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 커브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저렇게 높은 거는 아직 이게 데스 오브 밸리를 지나지 않은 기술이고, 지금 검증돼야 되는 기술이지, 성공할 수 이제 상업화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건 맞고요. 연구 차원이고, 한번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이제 산업화 차원이니까 인더스트리로 가야 되는 거라, 실제로 프리서지컬 아나토믹 모델을 이제 애니메디나 이런 회사들이 주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도 점점 왼쪽으로 시프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프린팅을 이제 슬슬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네. 실제로 의료 3D 프린팅 연구 동향을 확인했던 3D 프린팅의 메이슨이라는 저널에 올라온 논문을 보면, 실제 메디컬 3D 프린팅이라고 퍼블리케이션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점점 2000년도부터 2025년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CT, MRI, 뭐 엔지오 CT, 울트라사운드, 뭐 해경 영상까지 실제로 사용되는 범주를 많이, 영상에서는 웬만한 것들 다 커버하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CT가 한수 필드 유닛이 정확하게 떨어져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도 편하고 해부학적으로 확인하기가 쉬운 것도 접근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결과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분과가 좀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형외과적이나 실제 이제 혈관계를 보거나 심장 쪽을 보거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고, 토털이 안 맞는 경우 어떤 거냐? 아까 보면 토털이 350인데 CT랑 같이 겹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MRI 다 같이 예, 봐야 예, 예. 그리고 실제 디바이스를 했느냐, 그냥 이게 용도가 이제 플래닝을 했느냐, 디바이스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냥 바이오 프린팅을 했느냐, 그 다음에 교육용이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거냐, 이게 약간 항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눴을 때도 정확하게 자기들의 목적이 보이는 것들, 지금은 디바이스를 만든 거나, 자기만의 맞춤형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이제 교육용이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규제 동향인 건데, 실제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에서 이번에 선천기형 심장 모델이 수가가 통과가 되면서 이게 그 혁신 트랙에 타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런 규제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도 부담이고 의사한테도 부담이고,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규제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안전적인 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성장이 될 거라고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가 당장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뭐 저희 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이제 나라들도 FDA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든지, 실제 일본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2016년도부터 했는데, 이건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수가를 매기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규제들이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을 완화시키거나 새로운 규제들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실제 합법적으로 이런 3D 프린팅이 의료에 접목될 수 있는 것들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D 프린팅이 어떻게 의료에 적용되는지에서 간단하게 개요를 보여드릴 텐데, 먼저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해부학적인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임상적 니드에 따라서 어떤 해부학적 구조를 얻을지에 대해서 영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분할을 하게 됐을 때 그 해부학적 구조 자체를 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해부학적 구조를 뭐 절단을 해보거나 뭐 임의로 절단한 거를 결과를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추가적인 CAD가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질 추가적인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3D 프린팅에 넣을 수 있는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저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재료랑 3D 프린팅 방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국에는 목적성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될지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언급됐듯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거나 실제 3D 프린팅의 결과를 만들어서 환자에게 당신의 수술을 이런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수술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개념으로 환자 교육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수술에 익숙하지 않은 전공의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 이 수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실제 임상 외과적으로 종양의 위치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맞춤형 디바이스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는 사례를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저희 원에서 했었던 선천기형 심장인데, 여기 보시면 라이트 벤트리클과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에 공간이 구멍이 뚫려서 이게 선천적으로 구멍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작은 빈도를 가지는데, 이제 전체 심장 질환의 1% 미만인데 10,000명당 한 명이 생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이고, 실제 수술할 때 대부분이 신생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을 얻는 것도 어렵고요. 영상을 얻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심장도 워낙 작고 빨리 뛰기 때문에 영상 자체를 찍는 게 어려워서 이 수술하는 방법에서 이 아이를 시켜줄 때, 실제 수술할 때 우리 개구리처럼 아예 그냥 여기를 다 열어서 실제 이 아이를 살게 해줄지, 아니면 실제 이 구멍을 막아줘서 살게 해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상을 봤을 때도 영상을 찍기가 어려운데 수술을 들어가면 더 이제 심장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실제 뷰 자체가 워낙 작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천기형 심장 모델을 3D 프린팅을 해서 리허설을 함으로써 실제 어떤 수술이 더 이 아이에게 효과적일지를 판단해 보시는 리허설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질환은 듀얼 아웃렛 라이트 벤트리클이라는 질환으로 라이트 벤트리클의 아웃풋이 두 개인, 모든 심장의 이제 심실과 심방은 인풋과 아웃풋이 하나씩이어야 되는데, 레프트 라이트 벤트리클이 구멍이 난 거는 이제 septal 디펙트라고 이제 구멍이 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저 구멍이 나는 게 원래 정상 심장은 라이트 벤트리클에서는 펄모너리 아테리가 나가고 레프트 벤트리클에서는 에이올타가 나가야 되는데, 두 개의 아웃풋이 다 라이트 벤트리클로 나가면서 저 두 개를 가른 격벽이 쉬프트되어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 격벽을 우리가 아예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레프트 벤트리클을 살리려면 저걸 만들 거냐, 아니면 저거를 물고기 심장처럼 실을 하나로 통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의료의 심장 형태로 가면 나중에 재수술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이걸 어떻게든 살릴 수 있으면 걔는 이제 자기 심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듀얼 아웃렛 라이트 벤트리클이 이제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가지는 심장 수술 기법이고요. 데피니션은 라이트 벤트리클 아웃풋이 두 개인 거죠. 실제 수술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리허설 하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 수립에서 이용이 됐고, 해부학적 구조 자체를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 이제 환자 보호자, 환자한테 설명하기 지금 이 상황은 어렵겠지만 보호자에게 실제 이 수술이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수행될 예정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각각 챔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해서 좀 더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컬러풀한 모델도 있었고, 동영상이 지금 열리지 않는데 실제
말랑한 소재를 통해서 이 챔버들에서 이제 밸브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브가 어디 있고 이게 격벽에 구멍이 어떻게 뚫려 있고 어떤 디펙트가 있는지 다 표현을 해줘서 실제 수술하시기 전에 실제 서전들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사례는 이것도 저희 병원에서 실행이 된 건데 생체 폐이식 수술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래는 저희 나라에서는 생체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병원 측에서 이제 이 사례 자체를 수술을 실행을 해주게 하려고 뭐 학회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기관들의 허가를 거쳐서 이 수술을 제한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특발성 폐고혈압증이라고 하는 언제든지 급성 마비가 올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각자 양쪽 폐를 제거하게 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양쪽 폐를 한 엽을 따와서 이제 이식을 받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수술이 크게 이루어졌었고 굉장히 뭐 저희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리스크를 크게 안게 되는 되게 중요한 수술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실제 어머니 아버지의 양쪽 폐와 기도와 이렇게 혈관계를 다 3D 프린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술 받을 아이의 혈관계까지 다 혈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도 각각의 폐랑 엽을 색깔별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말랑한 재질을 통해서 실제 수술을 하거나 잘라보거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었는데요. 실제 계획된 절개 라인을 먼저 이제 수술 영상상에서 이렇게 절단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획된 라인을 만들어 주셨는데 실제 이 혈관계에서도 혈관계도 정상 혈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혈관계를 발견했어가지고 좀 더 수술하기 전에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영상으로 심혈관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근데 3D 프린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로서 도움이 됐다. 이 정도가 또 유튜브로도 나가는 얘기니까. 그 부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우심증이라고 해서 저희 심장이 이제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심장이 반대로 형성이 된 겁니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심장이 왼쪽으로 바뀌어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이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굉장히 드물지만 더 드물었던 케이스가 이 환자분이 우심증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심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몸의 장기들도 반대로 뒤틀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제 정상적인 심장을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혈관계가 반대로 바뀌어져 있는 환자에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환자 해부학적 구조를 다 반영하고 실제 도너한테 받을 심장의 모양을 봤을 때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어떤 혈관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 고안을 해보시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셔서 수술을 진행하게 됐고 실제 수술에서 지금 요 선으로 그려진 게 도너의 하터를 그리게 된 겁니다. 실제 이 환자분이 우심증을 가지고 있는 이 심장에서 정상적인 심장을 넣었을 때 에어르타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 거고 그리고 펄모니 아테리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 거고를 미리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출력된 펜텀을 이용해서 어떻게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수술을 수행을 하셨고 실제 수행이 된 결과의 해부학적 구조들입니다. 실제 수술 자체가 저희가 항상 봤었던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랑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선천적 식도 폐쇄증이라 그래서 저희가 식도가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위에서 아래로 서로 만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도 이런 타입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 기도가 만나지 않아서 식도와 기도가 하나로 연결되는 형태로 자라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도가 폐쇄되는 것들을 막고 이제 그 폐쇄된 곳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소화에 한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를 옆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식도랑 폐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식도를
설에 연계해주는 수술 때문에 굉장히 파트도 작고 소화에서 이제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에 저희가 흉곽경으로 포트를 넣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건수가 낮고 실제 시니어 분들이 하시기에는 뭐 경험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시겠지만 실제 이 사례를 처음 겪거나 이 사례를 경험하기 못하는 이제 전공의들을 위해서 교육용 팬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술 도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팬텀의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실제 수술장에 들어가셔서 어떤 식으로 어떤 아나토미를 보시면서 실제 수술 도구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 수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는 교육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1살에서 3살 사이 아주 작은 애를 수술을 해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못하고 이제 1살이나 3살 때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그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평생 상처가 안 남게 흉곽경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또 아까 패턴이 다양하듯이 이 패턴을 가지고 다양한 수술을 교육용 패턴이니까 반복적으로 여러 서전이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해야 되니까 재활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런 고려 그리고 이게 물성치가 비슷해야 되고 들어가는 거에 따라 해를 이제 젖히고 들어가야 이제 기도 10도 베리에이션이 나올 텐데요. 기도 10도 베리에이션까지 어드레스하는 그런 루트를 어떻게 잡느냐도 아이에 따라 저기 보면 뼈가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포트 안에 파란색으로 뼈를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뼈는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이제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있는 거죠. 너무 써야 됩니다. 네, 이게 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저희가 갑상선암에 있어서 환자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발생률이 너무 높고 조직 자체가 너무 작고 그리고 주위에 신경관과 뭐 혈관, 림프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해부학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주위에 근육들을 만졌거나 이렇기 때문에 음성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신경 손상이나 이제 연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항상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방향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해부학적 구조 그냥 제품으로 설명드리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판단을 하지만 환자 자체는 이제 그냥 이 암을 이렇게 뜯어내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지 어떻게 부작용이 생길 거다라는 걸 예상하기는 어려우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넥시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주요 혈관계, 신경계, 그리고 암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라낼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갑상선을 제거할 때 전체를 다 제거하게 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만 이렇게 있을 때 한쪽만 제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탈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 케이스는 좀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모델링을 한 이후에 뭐 FDM이라든지 CJP라든지 폴리젯이 각각 프린팅 방식이 있는데요. 그 각각 방식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장점이 있고 어떤 점이 단점이 있는지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FDM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표면 퀄리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컬러의 표현력이나 그런 것들은 CJP가 훨씬 더 우수할 수는 있지만 폴리젯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출력할 때 말랑한 재료와 딱딱한 재료를 같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재료도 가능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는 투명한 말랑한 재료 안에 이제 딱딱하게 검은색으로 암을 표현한 거고요.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항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멀티컬러가 되느냐, 이제 항목들이 있는 거죠. 멀티컬러가 되느냐, 이제 다중 재료 출력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말랑한 재료가 가능하느냐, 투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딱딱한 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퀄리티는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제 실제 환자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부분을 다 수용을 하면서도 이제 비용이 비싸지만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폴리젯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요. 실제 이거를 사용해서 지금 실제 그 설명을 할 때 얼마나 용이했는지에 대한 논문을 지금 홍대현 선생님이 작성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결과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서 이 팬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논문화할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DM은 CJP 폴리제시인데 찍을 때 컬러를 다 넣어갖고 찍는 거죠? 이제 FDM 같은 경우에는 이 필라멘트 자체의 색상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재료를 로딩을 하는 거고요. 이제 CJ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컬러 토너가 있습니다. 실제 파우더 위에 컬러 토너의 색칠을 입혀서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프린터랑 실제 컬러 프린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가 이 색상을 가지지만 색상의 조합을 이용을 해서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젠타랑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그리고 주황색이랑 이렇게 만들어진 게, 빨간색이랑 그 색깔을 섞어서 주황색을 만들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색상을, 훨씬 더 색상의 표현력이나 다양성은 얘가 높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 다중 재료에서 다중 색상을 표현하는 건 이 재료가 훨씬 더 표현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핑크색 같이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색깔을 넣으면 저거는 이제 섞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안 하고 FDM은 뭐 각각의 필라멘트 색깔이 고유하게 네. 있는데 네. 그럼 헤드가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헤드 어떻게 해요? 프린트 방식마다 다른데요. 여러 가지의 재료를 한꺼번에 한 노즐에서 출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저거는 그럴 것 같고. 네, 이 아이는 굉장히 작은 노즐에서 여러 가지 미세한 방울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미세하게 섞는 거고, FDM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다중 재료가 한 노즐로 나올 거냐, 다중 재료를 그냥 그 헤드만 이용을 해서 다중 재료, 원 재료에서 원 노즐만 쓸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에 있는 업체에 소개를 한 건데, 이제 저희가 CNC 머신처럼 쓰고 싶은 재료를 쓸 때마다 이렇게 헤드를 바꾸는 거죠. 파란색 필라멘트를 쓸 때는 파란색 필라멘트 노즐이 있는 거를 갖다 와서 쓰고, 네, 그 다음에 노란 거 찍고, 못 찍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가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서포터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파트들의 손상이 굉장히 큽니다. 못 찍는 건 없고요. 2D 레벨에서 색깔을 하나씩 찍는 거죠. 그럼 너무 느리잖아요. 하나 들이대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제가 70 몇 시간의 견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자동으로는 찍고요. 네. 그리고 이제 FDM은 이제 찍을 때 100% 찍히냐 이런 게 좀 이슈긴 한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잡힌 것 같고요. 네.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FDM의 저몇 정도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요? 비용은 사실 재료비만 따졌을 때는 FDM이 가장 저렴한 건 사실인데요. 재료비만 산정했을 때 FDM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 CJP, 그 다음 폴리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FDM은 싸진 않아요. 네. 이 FDM 자체가 이제 국내 업체에 있는 분이 자체 개발하셨다고 되어 있었고, 그 장비 사용료가 또 굉장히 비쌌습니다. 70 몇 시간이 이제 문제인 네. 거죠. 1시간에 10,000원씩만 하더라도 72시간이면 72만 원의 견적이 나오는 거죠. 네. 저는 뼈랑 혈관이랑 같은 거 아니면 한꺼번에 출연하는 건지 아니면 뼈 따로 하고 나머지 조립하는 건지. 지금 여기 있는 요 갑상선에 있는 혈관계까지는 폴리젯이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뼈는 없고 혈관이랑 기도랑 그리고 여기 갑상선 카트리지 그렇게 돼 있는 것까지는 다 한 번에 뽑은 거라고. 파트 자체는 다 한 번에 뽑혔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갑상선 모델 요 두 개 같이 연결되는 이 삼각뿔로 되어 있는 혈관, 여기 뒤에는 요 혈관이 하나의 그냥 갑상선 모델 파트라고 따로 보시고, 나머지 파트를 바디라고 보시면 바디는 전부 다 한 번에 출력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착된 거 없고요. 지금 이 탈착된 거를 제가 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대요. 저 디지지 패턴이 다양할 수 있고 위치도 다양할 수 있고 수술법도 다양할 수 있어서 앞부분 그리고 또 투명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 앞부분에 수술할 때 이제 같이 부러지는 마이너 혈관들 그런 것들까지 붙어가지고 파샬리 뜯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에서 자석으로 지금 결착돼 있는 거고요. 바디랑도 그렇고 이제 저 나비처럼 두 개잖아요. 저것들 간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를 하고 이제 저게 이제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어떤 혈관이 같이 뜯어지고 어떻게 수술할 건지가 결정되는데 그런 거를 말로 설명 너무 어렵대요. 환자들이 이해를 못한대 쉽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쉽고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막 노란색 혈관들, 신경관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선생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면 환자 이해도 엄청 좋아. 하늘일 건지 잘될 건지 정도에는 당신 센서가 어디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떼야 되고
같이 떼지는 조직이 뭐고 뭐 수술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괴로움이 있었대요. 그 한 가지 저 기도랑 네, 갑단선 재질이랑 네. 혈관 재질이랑 갑단선 재질은 좀 비슷해 보여서 저 기도랑은 확실히 저 하필리 뭐지? 이쪽 부분이요. 되게 틀려 보이는데 네네네. 쟤도 다 그냥 한 번에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출력이 됩니다.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딱딱한 석고 재질에 겉에 색깔을 입힌 거라서 전체적으로 딱딱한 아이고요. 이 아이는 이제 TPU라는 우레탄 계열의 이제 말랑말랑한 재질을 뽑은 거지만 굉장히 경도는 높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딱딱한 건 말랑함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뽑힌 아이고, 이 아이는 이 혈관계는 딱딱하게 뽑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아이는 말랑하게 뽑을 수 있는 재료였어요. 신경은 말랑하게 뽑혔던 것 같고요. 폴리젯은 이제 딱딱한 것부터 말랑한 같이 찍고 투명한 것도 같이 찍을 수 있어서. 이게 근데 네. 딱딱하면 표면이 좋아요. 말랑하면 표면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흐느흐느하고 좀 움직여야 되는 애들 가는 혈관들은 아마 좀 말랑했을 것 같긴 한데 레이저는 다 딱딱하게 찍어줄 거예요. 폴리젯도. 네, 지금 여기 색깔이랑 여기 색깔이 약간 다르게 보이시는 이유가 여기는 완전히 딱딱한 거였고 요 아이는 말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더 멀리 바라봤을 때는 이게 환자 맞춤형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한다면 전체 이 해부학적 구조가 완전히 뒤틀리지는 않을 테지만 여기 갑상선 모델만 환자마다 찍어서 이 모델에 적용할 수 있으면 환자 맞춤형으로 설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지나간 부분이긴 한데 관련 질문이라서 이거는 지금 환자들 비교 중이지만 전에 그 수술 시뮬레이션으로 할 때는 예를 들면 기도랑 식도랑 물성이 좀 틀리잖아요. 네네. 좀 더 딱딱하고 근데 그런 것도 다 한 번에 출력이 돼요. 네, 출력은 가능하면 폴리젯. 나머지 두 개는 안 되고요. 폴리젯이라는 재료가 이제 딱딱한 아이랑 말랑한 아이를 비율을 섞을 수 있습니다. 이게 8:2 그리고 7:6, 뭐 7:3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금 섞어서 딱딱한 애를 점점 강하게 할 건지 말랑한 애를 점점 말랑하게 할 건지, 그리고 그걸 역으로 하면은 투명한 애랑 색깔이 있는 애랑 점점 좀 바꿔서 색깔이 있는 애를 할 건지 점점 투명하게 할 건지도 가능합니다. 본재영 선생님이 요즘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랑한 메스 안에 딱딱한 패턴을 안에다가 찍어서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생체 조직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카테리지 트라키아 같은 경우 시링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금 물성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ASD라고 해서 심방 중격 결손이 있는 네, 이건데요. 그래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네, 여기 보시면 그림처럼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벽에 결손이 있어서 혈류가 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케이스 DURV에서 네네. 그 셉탈 디펙트가 없는 환자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풋에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심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걔는 셉탈 그래도- 디펙트가 있어야지만 혈류가 네네. 흐르고, 그런데 짜는 양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효율은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어쨌든 살아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런 DURV는 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렉트벤트리클로 인풋에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참 이걸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픈 거는 그런 아이들이 제발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생기는지가 가장 마음이 아픈. 꽤 많대요. 네. 심장이 발생학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100명 중에 한 명은 심장 변이가 있다던데. DORV는 아주 낮은데 뭐 조금씩은 있다는 거죠. 더 레어한 줄 알았어요. 알리죠. 근데 아주 심각한 건 내한 건 아니었는데 조금 아주 사소한 변이는 꽤 있다고 들었어요. 저런 거 포함해서요. 이런 것도 뭐 흔히 얘는 아주 많지는 않을걸요? 얘는 아주 작지는 않을 거야. 얘는 그냥 문제 없이 잘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10대까지는 대부분의 자각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나이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그래서 어릴 때는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재밌는 이유는 저희가 CT나 MRI를 이용을 한 게 아니라 경식도 초음파라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식도에서 심장을 바라보는 초음파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촬영했을 때 septum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초음파 영상을 기반으로 저희가 팬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초음파를 찍어서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영상을 보시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혈관 벽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구나 라는 걸 보시고, 여기에서 여기 사이즈를 재신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디바이스를 어떤 거를 넣을지 사이즈를 정하시는 거죠. 수술 전에 이제 어떤 사이즈의 디바이스를 쓰는 게 가장 확실할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신 거죠. 네,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를 지금 경식도 초음파로 본 거고, 초음파가 저희가 이렇게 원뿔 형태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실제 결과가 지금 저희가 초음파가 쏘지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영상을 분할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봤을 때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사진 해상도가 낮은 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저희가 FDM이라는 방식으로도 출력을 해보고 SLA라는 방식도 출력을 해봤어요. 아까 앞에서는 SLA 방식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SLA는 다중 재료를 출력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수조에서 광경화성 수지를 레이저로 경화시켜서 만드는 출력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이게 결국엔 여러 가지 재료를 써보려면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조립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실제 저희 해부학적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서로 얽혀서 섞여 있어서 조립하는 데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서는 그냥 말랑한 재질로 SLA가 훨씬 표면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출력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겉에도 결국에는 좀 더 말랑한 거, 좀 더 확실한 거가 필요했었는데, 이 아이가 결국에는 경도가 훨씬 더 너무 딱딱한 재질이 돼버린 거죠. FDM과 같이 너무 경도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티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좀 더 말랑한 재료는 없느냐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실제 모델링 된 거를 아까 결과 보시는 것처럼 폴리제이스로 뽑았고, 폴리제이스도 이제 여기 이 방향을 정확하게 이 팬텀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 주위에 에올타 형상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알려주면 더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이 환자의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향에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까 저희 선천기형 심장의 밸브를 표현했던 것처럼 링 형태로 에올타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링을 표현했고, 그리고 빈 공간을 보여드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바이스가 디플로이 됐는데 저게 빠져버리면 그게 대박이네요. 네. 심장을 열어서 찾아보니까 심폐가 100명당 4명에서 5명이 신체적 기형이 발견되고 100명당 1명꼴로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다는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이제 그 발생률을 보면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시뮬레이터를 보신 거고, 이제부터는 수술 가이드를 설명드릴 텐데,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오래 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실제 유방암이 저희가 부분 절제를 하나 전절제를 하나, 실제 재발률에서는 4배 정도 부분 절제술이 높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서바이벌을 봤을 때는 크게 유의미한 값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점점 기대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수술 후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보다 부분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그 병변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로케이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 기반으로 피부의 표면에 여기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후과이어라는 형태로 쇠 철사를 몸 안에 박아서 종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후과이어 같은 경우에도 초음파를 보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점을 이용해서 그 병변이 어디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병변이 얼마만큼의 크기에 어떻게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밖에도 MRI가 가장 유방암을 잘 표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MRI에 있는 영상 정보를 실제 환자한테 매핑하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밖에 이제 그 전에는 선행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했던 연구들이 있었지만 수술 가이드로 적용했던 케이스도 저희랑 비슷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먼저 저희가 수술 가이드를 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 환자가 MRI를 유방암 찍을 때는 엎드려서 찍게 됩니다. 근데 수술할 때는 또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술하시기 때문에 유방암의 위치를 풀어내서
이 엎드린 자세에서 어디 있다라는 것 자체를 매핑하기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엎드린 자세가 아닌 누운 자세에서 수술 가이드를 적용할 수 있게 저희가 변화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냥 피부에 마킹만 할 것인지 아니면 피부 체내에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으로 그 지방을 염색을 해서 이 라인을 따라 가시면 병변이 있습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인젝션을 할 수, 다이를 인젝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삽입 수술을 할지, 그 유방암이 있는 방향을 통해서 원통형으로 그대로 제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이액토리를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그 수술 가이드가 어느 정도의 영역을 커버하게 될지, 그리고 수술 가이드를 위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해부학적 구조에서 랜드마크를 어떤 것을 이용을 해서 이 가이드를 위치시킬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그냥 이렇게 컵 같은 형태로 가운데 니플을 랜드마크로 하고 병변에 피부를 마킹하는 상태가 됐는데, 이때 저희가 트라이액토리를 잡았던 거는 그냥 영상에서 바라보는 코로날 섹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초음파를 봤을 때는 피부 수직한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면을 찾기 때문에 방향이 트라이액토리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라이액토리가 버전 3에서 4로 넘어갈 때 바뀐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피부 마킹에서 블루다이 염색까지 했었고, 여기서 이제 엎드린 자세로 바뀌면서 점점 가이드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커지는 가이드의 결과만큼 수술 가이드 출력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만큼 실패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이드의 크기를 줄여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랜드마크를 더 추가로 찾게 되고, 더 랜드마크를 정확하게 하면서도 크기가 옵티마이즈 된 수술 가이드를 만들게 됐고요. 실제 수술하는 영상이 계속 잘려서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수술 전에 환자분은 이미 마취하라고 다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수술 가이드를 이제 블루다이 염색을 하고 여기 피부 마킹을 여기 빈 공간을 통해서 피부 마킹을 하게 되고, 염색이 된 결과를 보시면 실제 절개를 하고 내부에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절개 라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 내부에 있는 영역을 제거하게 되면 유방암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게 수술 가이드의 목적에 맞게 된 거고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피부암 절개 수술에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에서 피부암에서도 적용을 했었습니다. 피부암 자체의 외과적 수술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술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CT의 그 외부적으로 보이는 피부암의 영역이 아닌 실제 체내에서 더 펼쳐져 있거나 내부로 더 침투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수술을 했을 때 원하는 마진만큼 절개를 하고 그 병리평가를 보낸 다음에 양성 마진이 안 나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절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영상 기반으로 하면 기존의 그런 반복적인 절제를 피할 수 있고 수술 시간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편리성이나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수술 가이드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랜드마크는 코에서 가장 이제 얼굴에서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게 기존쯤이 될 수 있는 게 코랑 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에서 이제 귀 근처의 병변을 잘라내게 되는 수술이었고, 이것도 이제 피부가 굉장히 얇긴 하지만 체내 그 피부에 마킹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염색을 드린 거죠. 나름대로 저희가 이 기둥의 계단 형식으로 해서 이 시린지가 뎁스를 유지해서 뭐 어떤 포인트에서는 2mm 정도까지 뎁스를 염색할 수 있게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는 1mm 정도까지만 삽입이 돼서 염색을 하게 하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염색약 자체가 워낙 퍼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2mm를 생각을 하고 염색약을 넣었지만 그 퍼지는 정도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1mm, 2mm 차이로 개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법론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게 이거는 애니메디에서 수행을 했었던 건데, 이제 하악고에서 하치조 신경관을 제외한 시간이 얼마 없군요. 하치조 신경관을 건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신경관이고, 윤곽 수술을 위해서 이제 뼈를 어떻게 잘라낼지에 대한 계획을 위해서 이 하치조 신경관을 건들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하치조 신경관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잘라낼 수 있고, 이 가이드가 여기 보시면 이 마젠타 색깔은 딱딱한 아이고요. 이 파란색 아이는 말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구겨져 있는 상태로 굉장히 좁은 공간에 집어넣었다가 실제 이 뼈에 닿는 부분에서 펼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술 전에 이런 하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라인을 가지고 절개를 할 것이다 라는 그 인시전 라인을 가지고 여기 어금니와 여기 턱 뒤쪽 그리고 아래쪽을 잡아서 이 라인을 따라서 절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수술 가이드고요. 이건 이제 얼굴을 작게 하는 수술이라고요. 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네. 애니메이션을 한 건데 수술용 쏘가 이제 따뜻한 거를 만나면 자르는데 말랑한 걸 만나면 멈추는 수술용 쏘가 있대요. 그 수술 가이드가 말랑하게 만들어졌어요. 가이드를 못 자르래. 동영상이 다 나와서 네.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인데 이것도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메디세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저희 국내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저희 두개골에 구멍이 있으시거나 거기를 메우는 방법이 예전에는 본 시멘트라고 해서 진짜 시멘트 같은 그 아이를 점토처럼 만들어서 머리에 뼈처럼 대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메탈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실제 그리고 그 기능적인 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 미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밖에 이제 체내에 삽입돼서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는 영구적인 임플란트가 있고요. 넘어가시죠. 이것도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게 정확히 뼈를 딱 짜맞추자는 게 아니라 위에다 덮게 만든 거예요. 이제 뇌수술을 하면 아비트러리 저걸 잘라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 디펙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임상 의사들의 아이디어고 이런 거를 잘 구현해서 만든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3D 프린팅 할 때 3D 프린팅을 의료 적용하시는 내용을 한 번씩 적혀보시면 웬만한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기도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폐사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목의 형태로 이 기도를 안 눌리게끔 막아주는 부목을 세우는데 그 부목 자체가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질 거고 그 부분을 그냥 영구적인 임플란트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자라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내에 머무르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유지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체내에 흡수가 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임플란트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기도를 계속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이 메인 트라키아는 C링이라고 구목이 되져 있어요. 카트리지가 등성이 되져 있고 양쪽 브랜치로 가면 O링이라고 이렇게 링이 되져 있는데 어떤 이유로 그 카트리지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럼 숨 쉴 때마다 걔가 짜부라들기 때문에 계속 카트리지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구멍을 대서 기도를 숨쉼에 따라서 안 짜부라들게 밖에서 잡아주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걔가 한 1년 정도 잡아주면 숨에 따라서 얘가 버티니까 이제 카트리지가 다시 생성되거나 뭔가 픽스되거나 된다고 해서 1년 후나 2년 후에 이거 서바이벌 했더니 카트리지가 잘 생겼더라.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이고요. 어쨌든 그걸 하는 논문이고 이게 뭐 실제로 녹는 게 중요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얘가 이제 자라니까 이제 같이 커지게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꼬아가지고 나사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엔도스코피로 돌려주면 얘가 같이 길어지게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좀 있고요. 네. 녹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게 그 다음 논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커지면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게끔. 이것도 이제 연대에서 해보자고 하다가 지금 이제 멈춰 있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몸속에 집어있는 GMP 레벨이 필요한 거 맞죠? 이런 거 만들기. 그리고 보조기기에서 이제 체내에 삽입되지 않더라도 깁스나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만드는 깁스 부목을 맞춤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실제 신체 결손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런 눈이나 이런
함몰된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가 에피테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보철물 중에서도 굉장히 좀 하이 퀄리티를 요하고 실제 환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기존의 환자분들이 이런 상태로 오시면 저희가 이거를 뭐 인상을 뜨거나 실제 수술적으로 이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 실리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수적으로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 중간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만 있으면 반대편에 정상적인 조직이 있으면 미러링을 통해서 정상적인 영역을 저희가 재구성해보고 그 맞춤형으로 저희가 3D 프린팅 몰드를 만드는 거죠. 그럼 몰드에 실리콘을 저희가 부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진 귀를 가지고 실제 환자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글루를 통해서 그냥 귀에 붙이신 경우고, 이 경우는 외과적으로 그 골에 임플란트 가능한 마그넷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삽입한 마그넷을 통해서 탈착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가 안구 자체를 텍스처를 뽑아낼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비싸다는 그 출력물이 컬러 텍스처를 출력할 수 있는데, 이제 환자마다 동공의 크기랑 그리고 홍채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기본 틀을 만들게 되고요. 기본 틀을 만들고 거기 틀에다가 이제 이런 빨간 실핏줄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이거 제작하는 걸 봤는데 그냥 빨간 실을 한 올 한 올 뜯어서 한 올 한 올 이렇게 프랑스 장인처럼 올리셔서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 자체를 줄여준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공정이 줄어드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를 다운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기기들을 적용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실제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가 폐질환 팬텀을 만든 것도 이제 FDM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저렴한 방식인데, 이 파트는 이제 겉에 큰 외형틀을 만들고 안에 내부를 밀도를 만들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밀도를 조절을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SD를 높여가지고 HU 값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100%에서 이제 10%까지 내려간 인필 구조를 따져서 이 HU 값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질병에 있는 HU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질병을 맞춰서 파트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정상 폐 영역에 있는 인필 구조랑 지금 여기 보이시는 캔서의 영역이랑 굉장히 다른 인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마이너스 한 800대에서 200대까지는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실제 이걸로 지금 이것도 홍대 선생님이 지금 논문 작업해서 투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도 실제 그 전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그냥 그 위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정확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블룸? 네. 블루스라는 아이를 얹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그 선량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 그래서 선량을 쐈을 때 피부의 표면이 올록돌록하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선량이 굉장히 균일하게 안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게끔 그냥 기존의 블룸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얹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룸보다 저희가 이런 3D 프린팅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었던 게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선량 분법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더라 라는 내용을 만들었던 거고요. 시간상 이렇게 되는데 하나로 서머리를 좀 해보자면, 저희가 3D 프린팅이 의료에 적용되는 카테고리를 좀 해보면 시뮬레이터로 적용됐을 때 교육용이나 이제 수술 플래닝용, 그리고 수술 리허설용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수술 가이드로 적용이 되게 되면 절단, 아니면 표시, 그리고 실제 어떤 특정 디바이스를 포지셔닝 하는 것까지, 그리고 임플란트 디바이스는 체내에서 영구적으로 삽입될 것이냐, 아니면 체내에서 일정 역할을 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밖에 보조기구들은 뭐 깁스나 스플린트 같은 그런 거나 이제 보조기기 자체로 아까 마지막으로 보셨던 보조기기 자체, 아니면 에피테제 같은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바이오 프린팅은 여기서 언급은 안 드렸었는데 실제 티슈 프린팅을 하거나 아예 바이오 잉크를 사용해서 만들거나 스캐폴드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이제
장기가 이 세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서 세포가 쌓이는 레이어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한계점을 좀 이겨보고자 이제 스캐폴드라는 집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바이오 프린팅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아직까지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빠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재료의 한계점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모든 영상 자체가 3D 프린팅에 적합한 해상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 저희가 뭐 영상 분할에 대한 애큐러시를 높인다거나 그런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3D 프린팅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연구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각각 기술들을 각각 모아서 전체적인 시너지를 하면 실제 저희가 지금 원하는 정밀 의료를 위한 발달에서 같이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부족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끌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